이게 무슨 짓이야? 내 카드 왜 결제가 안 되는 거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전 시어머니는 3천만 원짜리 호텔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라는 애군을 씻어내고 새 며느리를 맞이한다면서요. 물론 그 파티 비용도 제 명의의 가족카드로 계산할 생각이었겠죠. 그들은 제가 그저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어요. 저는 그냥 전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 회사의 지분 60%를 소유한 대주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액땜을 하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용카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저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는 전쟁의 서막이었죠. 이 막장 드라마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정거장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늦가을, 비가 내릴 듯 하늘은 흐릿했고 집 근처 공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젖은 흙냄새와 낙엽 냄새가 섞여 왔습니다. 골목에선 떡볶이 포장마차에 끓는 소리와 지나가는 차 소리가 익숙한 배경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을 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을요.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3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재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한때는 중소건설자재기업의 재무이사였습니다. 제 일은 숫자를 보며 회사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재무쟁이는 건조하다고 하지만 저는 모든 숫자 뒤에 누군가의 저녁 밥상, 월급,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사람의 한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강준 씨를 만난 건 한 비즈니스 모임에서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던 그는 유머가 넘치고 특히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신용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키워 건설 자재 유통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아마 그 나이쯤 되니 저도 외로움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혼자 밥 먹는 저녁이 비 오는 밤이면 처량하게 들리는 빗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주말 저녁 강준 씨는 저를 자신의 집에 데려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2층짜리 낡은 주택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저녁상에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잘 익은 김치찜, 그리고 정갈한 밑반찬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오숙자 여사님은 제게 반찬을 집어주시며 살갑게 물으셨습니다. 서연 양은 재무 쪽에서 일한다면서? 그럼 나중에 우리 강준이 사업에 도움 많이 되겠네? 저는 그때 그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한마음 한뜻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병철 아버님은 과묵하셨습니다. 그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시며 집안의 평화를 바라는 듯한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반년간의 연애 끝에 저는 강준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가 개인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저였습니다. 강준 씨는 회사 이름을 서준건설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딴 꽤 낭만적인 이름이었죠.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정말 좋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 낭만을 믿고 싶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낭만으로 크는 게 아니라 자본과 원칙으로 크는 법입니다. 강준 씨에게는 시장을 꿰뚫는 감각과 영업 능력이 있었고 제게는 모아둔 돈과 결혼 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자산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본금의 60%를 투자했습니다. 강준 씨는 자신의 노력과 인맥을 투자했죠. 서류상 우리는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현실에서 저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짜고 지출 결제 프로세스를 만들고 현금 흐름을 계획하고 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신용 한도를 설정하고 은행을 상대하는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돈 문제에 정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것은 서류로 명확히 했습니다. 강준 씨는 회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적당히 웃으며 힘있게 악수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가 고객을 만나러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월세로 얻은 작지만 희망 가득한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느라 밤을 새웠고 강준 씨는 계약을 따내느라 늦게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친 우리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겨우 나눠 먹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나중에 부자 되면 이 죽 한 그릇에 공을 잊으면 안 돼요. 강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잊어? 네가 내 금고인데. 저는 그 농담이 훗날 사람들이 제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아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밟고 올라설 발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때까지 본색을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숙자 여사님은 이웃들에게 아들이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었다고 자랑하기 좋아하셨죠. 두 시누이, 이강희 씨와 이강미 씨는 가끔 회사에 들러 입에 발린 칭찬을 했습니다. 옳게, 정말 멋지다, 커리어우먼 같아. 강준 씨의 남동생 강민이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막 돌아와 흙먼지가 묻은 채로 제 짐을 들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어느 집에나 갈등은 있는 법이라고 제가 현명하게 대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서준건설 간판을 내걸던 밤, 저는 노란 불빛 아래 남편의 이름 옆에 나란히 놓인 제 이름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왕 선택한 길이니 함께 짊어지고 가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 마음이라는 것이 한 사람은 참고 또 참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회사가 몇 개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시댁에 가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강준 씨가 늘 말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해. 가서 얼굴 비추면 좋아하실 거야.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고 저 역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살가워야 집안이 평안하다고들 하니까요. 시댁에는 분명한 서열이 있었습니다. 오숙자 여사님이 상석에 앉으시고 아버님은 그 옆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계셨습니다. 강준 씨는 어머니 곁에, 저는 보통 상을 차리고 치우기 편한 자리에 앉아 모두의 수저와 반찬을 챙겼습니다. 두 시누이는 올 때마다 빈손이었지만 입은 항상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 올케는 정말 세련됐다. 역시 서울 사람은 달라. 말끝에 강미 씨는 제가 든 가방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가격을 훑어보듯이요. 제가 불쾌감을 느끼기도 전에 오 여사님께서 농담처럼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제가 똑똑해봤자 다 이 집안 좋으라고 똑똑한 거지. 자기만 알면 복 없는 년이야. 저는 애써 웃어넘기며 제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나요? 바람처럼 가볍게 들렸던 그 말은 훗날 저를 저삼에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오, 여사님은 안부를 묻는 척하며 제 속을 떠보는 특기가 있었습니다. 제 월급과 상여금이 얼마인지, 회사 수익은 어떤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죠. 제가 얼버무리자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야 집안 살림을 계산하지. 여자가 야무지게 돈을 모아야지. 안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 말을 하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마치 그 밑빠진 독이 저라는 듯이요. 아버님은 달랐습니다. 제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시거나 국을 더 떠주시곤 했죠.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색해 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한 번은 오 여사님이 이웃집 며느리 덕에 집안이 피었다는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이 무심코 며느리도 자식인데 그런 말 하지 마시오라고 하셨다가 오 여사님의 날카로운 눈초리 한 번에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의 온화함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힘없는 선함은 때로 악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두는 구실이 된다는 것을요. 두 시누이는 가난하진 않았지만 늘 무언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남들에게 과시할 무언가가요. 강희 씨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해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며 한숨을 쉬었고 강미 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돈 들 곳이 많다며 푸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어렸습니다. 저는 좋은 관계를 위해 작은 선물들을 사가곤 했습니다. 영양제나 과일, 조카 옷 같은 것들이었죠. 오, 여사님은 그런 저를 보며 우리 며느리가 참 경우가 밝아라고 칭찬했지만 그 칭찬은 마치 소유권을 주장하는 도장처럼 들렸습니다. 오직 시동생 강민이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늘 공사 현장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손을 씻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 작은 한마디에 저는 제가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오 여사님이 제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못한다고 타박하자 강민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제가 할게요. 오 여사님은 눈을 흘기며 네가 제 버릇 다 버려놓는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강민이는 더 대꾸하지 않았지만 제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는 다정한 말은 속삭여야 하고 모욕적인 말은 크게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강준 씨의 습관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결단력 있는 사업가였지만 집에만 오면 회피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누나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그는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잡아 끌며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늘 당신이 엄마 좀 참아. 연세도 있으시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다 보니 사람들은 제게 한계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 여사님은 친척들을 불러 모아 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하자 오 여사님은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역시 재무이사 며느리는 다르다니까. 아주 골든타임에 맞춰 오시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지만 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재미있어서 웃는 걸까? 아니면 내가 반박하지 못할 걸 알아서 웃는 걸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강미 씨가 부엌 구석으로 저를 끌고 가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옳게. 나중에 회사 더 잘 되면 강준 씨한테 우리 집 좀 도와주라고 말해줘. 오빠네 집이 우리 집이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자매처럼 들렸지만 그 밑에는 우리 부부의 재산은 곧 시댁의 재산이라는 그들만의 원칙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오빠랑 상의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미 씨는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강준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식구들이 자꾸 내 수입을 묻고 회사 사정을 캐물어서 불편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원래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데?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 사람은 몰라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기 때문에 침묵한다는 것을요. 저는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로서 좀 더 부드러워지자고 하지만 부드러워질수록 가시 돋친 말들은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에 규칙이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그 규칙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억지로 고개 숙이게 만들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회사 운영 몇 달 만에 저와 강준 씨는 겨우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여유롭진 않았지만 적어도 돈이 꾸준히 들어왔고 더 이상 빚에 쫓기지 않게 되었죠. 기뻐할 틈도 없이 강준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자금 흐름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겠어. 자재 업체들이 현금 결제를 선호해서 조금만 늦으면 좋은 물건을 놓쳐.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 업계의 현금 흐름은 좁은 수로를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잠시만 막혀도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저는 고심 끝에 제 명의로 한도가 높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은행과 정식으로 계약하고 모든 지출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사용 내역을 보고하며 월말에 정산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강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주먹구구식으로 일 안 해. 처음에는 강준 씨에게 고객 접대용으로 가족카드 한 장만 내주었습니다. 저는 통제를 위해 주카드를 제가 가졌죠. 처음 몇 주간 그는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식당 영수증, 출장 유류비 등 모두 타당한 지출이었죠.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뛰고 아내는 안에서 금고를 지키는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준 씨가 제 마음에 돌을 던지는 첫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나이 드시니 밖에 나갔다가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도 일일이 달라고 하기 민망하시대. 엄마한테도 가족카드 한 장 만들어드리면 안 될까? 서운해하시지 않게.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은 거절하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저는 원칙을 지키려 했었습니다.
카드는 괜찮은데 한도는 적게 설정할게요. 그리고 어머님이 뭘 쓰시는지는 저한테 알려주셔야 해요. 강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쓰시겠어. 일주일 후 오 여사님은 유난히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바쁘니? 내가 금은방에 낡은 목걸이 바꾸러 왔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네. 네가 좀 보내줄 수 있니? 조금 모자란다는 말에 저는 자세히 묻지 않고 그냥 카드를 쓰시라고 했습니다. 오 여사님은 웃으며 역시 우리 며느리는 경우가 밝아라고 하셨죠. 시간이 지나자 신우의 강희 씨와 강미 씨도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카드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올케, 미용실 예약했는데 현금이 모자라네. 또는 애가 아파서 병원비를 먼저 내야 하는데 내일 남편이 월급 받으면 바로 줄게라고 빙빙 돌려 말했죠. 그럴 때마다 강준 씨는 제게 부탁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원칙과 시댁의 평화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짠순이라는 비난을 듣기 싫어서였습니다. 때로 사람은 돈을 잃는 것보다 평판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니까요. 그리고 시댁은 실리보다 체면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가족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 관리하에 놓인 이름은 넷이었습니다. 이강준, 오숙자, 이강희, 이강미. 저는 각자 조금씩만 쓴다면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월말 정산을 위해 알림을 설정하고 강준 씨에게 영수증을 꼭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는 기계처럼 응 대답했지만 인생은 엑셀 계획표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님의 지출은 더 이상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에 입고 갈 실크 원피스, 나이에 맞는 새 구두, 남들이 무시하지 못할 핸드백을 사셨죠. 한 번은 제 앞에서 강준 씨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녀회에 갔더니 다들 며느리가 사준 거라며 자랑하는데 나만 빈손이라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 강준 씨는 제게 화해를 청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분 좀 맞춰드려. 그게 얼마나 된다고. 강희 씨는 꾸준히 고급 스파를 다녔습니다. 피부 관리받는 사진을 보내며 옳게, 나도 좀 가꿔야지. 늙어서 남편 눈밖에 나면 어떡해? 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강미 씨는 홈쇼핑 중독이었습니다. 며칠이 멀다 하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다가 구석에 쌓인 택배 상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오, 여사님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시누이들 거야. 얼마나 한다고. 네가 재무이사인데 뭘 그런 걸 걱정해. 얼마나 한다고라는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구의 돈인데 아깝지 않단 말인가? 저는 카드 명세서를 더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을 찾아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회사의 현금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세서에는요, 개미떼처럼 빽빽한 지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고급 카페, 백화점 화장품, 프리미엄 마트, 그리고 강미 씨가 나를 위한 선물이라며 SNS에 올린 바로 그날 결제된 해산물 뷔페까지. 저는 강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영수증 잘 챙기고 있죠?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가족끼리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분위기만 망치게. 분위기를 망치는 걸까요? 원칙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회사에서는 직원들 월급과 협력업체 대금을 챙기고 미수금을 회수해야 됐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월급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생계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제 돈을 물 쓰듯 쓰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무서운 거는 한 번에 큰 돈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면 긁고 마음에 들면 사고 제가 갚아줄 거라 믿는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들 카드 쓰시면은 월말에 저랑 같이 내역 확인해 주시면 제가 관리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오 여사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웃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우리 며느리 아주 철저하시네. 내가 좀 썼다고 보고까지 해야 하니? 강희 씨가 거들었습니다. 역시 재무이사라 계산이 빨라. 강미 씨는 쉐끼를 박았습니다. 올케가 아직 애가 없어서 이렇게 사소한데 신경 쓸 시간이 있나 보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픈 곳인 아이 문제를 들춰내 제 입을 막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식사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강준 씨는 그저 제 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며 그냥 먹고 넘어가라는 신호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을 보고 누워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옛말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만 번을 잘해도 소용없다. 제 마음속에 차가운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습관을 끊지 않으면 언젠가 회사와 결혼 생활 모두를 집어삼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 문제는 말하기는 쉬워도 그 상황에 처하면 견디기 어려운 법입니다. 결혼 3년 동안 저는 임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부부를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목이 메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일로 바빴고 강준 씨는 늘 늦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생길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질문들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 여사님이 몸에 좋은 한약이라도 지어 먹니? 라고 넌지시 물으셨죠. 그 질문은 곧 좋은 소식 없니?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신우이 강희 씨가 올케가 아직 젊은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가 봐 라며 끼어들었습니다. 강미 씨는 비웃듯이 말했죠.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 있으니 하늘이 자식을 주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기분은 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른들이 손주를 기다리며 조급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은 점점 저를 심판하는 칼날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강준 씨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요. 더 이상 짐작만 하기는 싫어요. 강준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엄마가 자꾸 성하시니 나도 피곤하다. 우리는 큰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강준 씨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탓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바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만 여자가 가장 기댈 곳이 필요한 순간에 스마트폰 화면은 때로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느꼈을 뿐입니다.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내분은 스트레스로 주기가 불규칙하고 남편분은 불규칙한 생활과 잦은 야근이 문제입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몇 달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누구 한 사람의 탓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시댁에 가서 온화한 목소리로 사실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라고 하셨다고 그러면 다들 안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들은 그저 비난할 대상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 여사님은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물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저희 둘 다 스트레스 때문이지 큰 병은 없다고 하셨어요. 모두를 안심시키려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었습니다. 오 여사님은 국자를 내려놓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마치 꾸짖듯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병이 없는데 왜 애가 안 생겨? 여자가 몸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찬 거 마시고 남자처럼 밤새 일이나 하니 몸이 망가진 거지.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에게 식탁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꾸하기도 전에 강미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여자는 자기 몸을 아껴야지 돈만 보고 달려들다가 정작 필요할 땐 못 가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강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옳게.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애 못 낳으면 알아서 처신 잘해야 해. 이 집안 대를 끊을 순 없잖아. 처신 잘하라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강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누나들 그런 말 하지 마. 단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제 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얼른 먹어. 저는 반찬이 아니라 제 편이 되어줄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아버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셨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무셨죠. 결국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마치 눈물을 삼키는 소리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선하지만 힘없는 사람의 안타까움을요. 그때 마침 강민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안전모를 내려놓기도 전에 오 여사님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 돈이라도 잘 벌어서 갚아야지.
우리가 쟤를 장식품으로 보려고 데려온 줄 알아? 강민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수님이 상처받아요. 아이는 인연이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 여사님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강민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온 가족을 대신해 사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가손을 씻고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강민이의 침묵은 강준 씨의 침묵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불의에 분노하며 침묵했고 다른 한 사람은 두려워서 침묵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여전히 저였지만 눈 밑은 더 어두워졌고 어깨는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열심히 일했고 회사를 세우는데 기여했고 집안 대소사를 챙겼고 예의를 다했다. 그런데 단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나는 메마른 나무 취급을 받으며 돈으로 모든 것을 보상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 말 한마디로 제 마음에 천근의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 여사님이 서연아 하고 부를 때마다 제 심장은 조건반사처럼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처를 곧 찔릴 것을 아는 사람처럼요. 저는 여전히 평화를 위해 며느리의 역할을 다했지만 제 마음속 무언가는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막말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사람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 부러지거나 혹은 혼자서라도 다시 똑바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제 면전에서 대놓고 애 못 낳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은근히 비꼬거나 가볍게 웃으며 바늘로 찌르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은 바늘도 여러 번 찔리면 피가 나는 법입니다. 오, 여사님은 제가 돈 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회사에 있는데 전화에서는 마치 장 보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증조할아버지 제사인데 내가 친척들 20명 정도 불렀거든. 네가 상 좀 번듯하게 차려봐라. 남들이 보고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면 안 되잖니. 저는 사무실에 앉아 눈앞에 채무 목록을 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네, 어머님. 집에서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출장 제사상을 부를까요? 오, 여사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돈 아깝게 뭘 불러. 능력 있는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지. 여자가 제사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면 뭘 하겠니? 뭘 하겠니? 라는 그 말은 제가 쓸모로 등급 매겨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몇 가지 음식은 식당에 주문하고 시간 안에 마치기 위해 사람까지 고용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녀처럼 불임을 당하는 제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울리는 업무 알림과 마늘 냄새 밴 제 손을 번갈아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 재무이사로 불렸던 나의 가치가 이제는 시댁 체면을 세워줄 제사상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삿날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 여사님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차를 따르며 자랑을 늘어놓았죠. 우리 며느리가 다 차린 거예요. 아주 똑 부러진다니까. 친척 아주머니들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며느리 얻어야 편하지. 저는 편하다는 말이 소금물처럼 짜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 편하다는 걸까? 받는 사람일까? 아니면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사람일까? 시누이들도 와서 입으로는 칭찬했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치울 때 강미 씨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올케, 오늘 음식 잘했네. 어머니가 기분 좋으시면은 올케를 더 예뻐하실 거고 그래야 올케가 이 집에서 살기 편해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이 아니라 돈과 노동으로 환심을 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강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멋진 모습으로 친척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술을 따랐습니다. 누군가 강준이는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나 복받았네 라고 칭찬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 아내 덕분입니다. 덕분이라는 말이 텅 비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덕을 보지만 아무도 갚으려 하지 않는 그런 덕분이었습니다.
그 후 회사는 중요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은행을 오가며 단기 대출 서류를 준비하고 밀린 미수금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기둥처럼 의지했습니다. 저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월급은 제 날짜에, 협력업체 대금은 투명하게, 증빙 서류는 깔끔하게, 사업에서 편법은 언젠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오 여사님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다음 주에 강인의 조카가 결혼하는데 우리가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체면이 서겠니? 남들한테 꿀리면 안 된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건 형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오 여사님은 누구네 집인데 라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 집 며느리가 됐으면 이 집안 체면을 지킬 줄 알아야지. 결국 저는 또 제 돈으로 시댁의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회사를 지탱하고 시댁을 기쁘게 하고 아이 문제로 비난받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하루는 밥을 먹다가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했지만 선명한 한 줄만이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홀로 웃었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동생 강민이가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내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뭐 좀 드셨어요? 제가 찐빵 사왔는데 제가 고개를 젓자 그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선은 썩는다고들 하지만 제 생각엔 정없는 집도 썩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 시동생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아팠습니다. 이 집에도 저를 가족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따뜻했고 그 작은 친절함이 저를 짓누르는 거대한 문제들을 가려주기엔 너무나 미약하다는 사실에 아팠습니다. 밤늦게 강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뭘 해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 집은 항상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고 난 기계가 아니에요. 그는 한숨을 쉬며 저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우리 집이 원래 그렇잖아. 집안이 편해야 바깥일도 잘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편한 집은 결국 제가 침묵하고 제가 참고 제가 모든 것을 짊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편한 바깥일은 그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서는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전에는 감히 해보지 못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산다면 나는 언제쯤 고용된 일꾼이 아니라 진정한 아내로 살아볼 수 있을까? 그날 밤 강준 씨와 대화한 후 저는 더 이상 소리내어 싸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회사의 현금 흐름을 관찰하듯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일치를 발견하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지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강준 씨는 요즘 부쩍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일 때문에 바쁜 늦음이 아니라 저를 피하려는 듯한 늦음이었죠.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셔츠에서는 제가 사준 샴푸 냄새가 아닌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중요한 고객을 만났는데 그쪽 사무실 방향제 냄새인가 봐 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아 강준 씨의 휴대폰을 빌려 잠시 통화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화면이 켜지며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단 몇 글자였지만 제 손을 차갑게 식히기엔 충분했습니다. 오빠 아직 안 왔어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김유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감을 믿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믿었죠. 그래서 더 이상 메시지를 읽거나 그의 휴대폰을 뒤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제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준 씨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화면을 힐끗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바쁜 일 있어요? 라고 묻자 그는 거래처에서 업무 메시지가 와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자연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밤에 강준 씨는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유나는 누구일까? 고객이라면 왜 저런 메시지를 보낼까? 직원이라면 왜 저렇게 다정하게 말할까? 저는 이 중요한 순간에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남편에게 묻는 대신 제가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잘 다루는 것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지출 내역이었죠. 회사에는 이미 명확한 지출 규정이 있었습니다. 접대비 한도, 선물 구매 승인, 출장비 정산 등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었죠. 저는 시스템에 접속해 최근 강준 씨가 올린 접대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몇몇 항목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 모두 그가 중요한 고객을 만난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그의 업무 일정을 대조해 봤습니다. 일정에는 그저 파트너 미팅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회사 이름도 담당자 이름도 회의록도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격리팀장인 김 팀장을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창업 초기부터 직접 뽑은 사람으로 꼼꼼하고 입이 무거우며 원칙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외도에 대해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업무에 대해서만 물었죠. 김 팀장님, 이 접대비 내역들 첨부된 증빙 서류가 충분한가요? 김 팀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서류 뭉치를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사님, 요즘 대표님께서 결제하시는 방식이 좀 이상합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일부 확인 절차를 생략하자고 하시고 제가 몇몇 항목에 대해 여쭤보면 언짢아 하십니다. 어떻게 언짢아 하시던가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사님이 재무 쪽이라 너무 딱딱하게 굴어서 자기 일에 방해가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저의 그 딱딱함이 이 회사를 지탱해 온 기둥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에게 가시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빙 서류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시고 정보가 불충분한 항목들은 따로 표시 좀 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위험 요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징후, 경향, 그리고 동기. 그날 오후 오 여사님의 부름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오 여사님의 푸념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우리 강준이가 너무 바빠서 얼굴이 반쪽이 됐어. 네가 아내면 남편 몸보신 좀 시키고 그래야지. 괜히 밖에 다른 년들이 챙겨주게 만들지 말고 밖에 다른 년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마치 이미 집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강미 씨는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성공한 남자는 주변에 여자가 꼬이기 마련이야. 아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뺏기는 거지. 강희 씨도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집안에 손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겠어.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마치 칼 가는 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김유나라는 이름을 본 것을 몰랐지만 만약 제가 남편을 잃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이 남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한 제 탓이 될 것이라는 밑밥을 깔고 있었습니다. 강준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침묵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침묵이 더 이상 선량함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동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저는 어깨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로도 가슴속의 냉기를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주 사소한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준 씨는 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꿨고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베란다에 나가 작은 소리로 통화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혼자 미소 짓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 작은 디테일들은 카드 명세서의 자잘한 지출 내역과 같았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모두 합치면 배신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스스로 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강준 씨에게 김유나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물어봤자 네가 예민한 거야 라며 수백 가지 변명으로 빠져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가십거리를 제공하며 집을 싸움터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저만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재무 일을 해온 사람의 방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어느 날 점심, 저는 일찍 퇴근해 회사 근처에 조용한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디지털 도어록이 있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부엌, 그리고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는 곳. 저는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송금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겨우 발 디딜 곳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옮겼습니다. 옷 몇 벌, 낡은 노트북, 그리고 개인 위생용품 몇 가지. 강준 씨에게는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잦아서 사무실 근처에 작업실을 얻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응 하고 짧게 대답할 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관심은 제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으로 제가 한 일은 우는 것도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백업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제가 접근 권한을 가진 모든 회사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중요한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2단계 인증을 설정했습니다. 회사 정관, 사업자 등록증, 주주 명부, 과거 회의록을 모두 다운로드했습니다. 현금 흐름 보고서, 주요 계약서, 은행 대출 서류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제 권한 밖의 것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노력과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의 사본을 확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사실 결혼 전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딸이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있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돌아올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부모님이 너무 앞서 걱정하신다고 웃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부모님의 지혜는 법전보다 깊었습니다. 저는 서류함을 열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박서연이라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사진 찍고 스캔해서 저만 아는 클라우드 계정과 외장 하드에 이중으로 저장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빠가 소개해준 최 변호사님은 40대 중반의 노련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길게 하소연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하듯 요점만 말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자본금을 투자했고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남편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위기에 있습니다. 이혼하게 될 경우 무엇이 특유재산이고 무엇이 공동재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최 변호사님은 감정적인 질문 대신 법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자본금 출처 증명, 아파트 명의, 회사 정관의 지분 비율, 법적 대표자 등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질문들이었죠. 제가 아파트 관련 서류를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혼인 전 증여받은 박서연 씨의 특유 재산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섣불리 각서 같은 것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요? 라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부부싸움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증거, 즉 명확한 자금 흐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박서연 씨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이라는 말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가정을 지키려는 아내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한 여성으로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가족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으라는 내용과 함께 아이 문제와 여자 도리에 대한 잔소리가 담긴 긴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나는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살려고 애썼지만 정작 아무도 내 마음이 힘든지 아닌지는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그날 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괜찮냐? 단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지려고 노력 중이야. 오빠는 더 묻지 않고 서류 잘 챙기고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들었지만 머릿속에는 탈출구가 보였습니다.
어쩌면 여자에게는 그 탈출구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공황 상태를 절반은 줄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강준 씨를 분노 속에서 폭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발뺌할 수 없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은 주 중에 어느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늦게 귀가한 강준 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욕실로 직행했습니다. 몇 주째 반복되는 습관이었죠.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의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소리치는 대신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죽 끓여놨는데. 강준 씨는 밖에서 먹었어 라고 대답하고는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붙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입가에 스친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그릇을 식탁에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물었습니다. 김윤아 씨, 누구예요? 강준 씨는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평정을 되찾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카톡 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는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변명은 나중에 하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밤에 기다리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휴대폰을 들고 목욕을 하고 컴퓨터 비밀번호까지 바꿔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 여자, 회사 돈과 관련 있어요? 그 질문에 강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회사 얘기를 꺼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당하게 지출된 내역들을 봤으니까요. 레스토랑, 명품, 쇼핑. 전부 사업 목적이 아니더군요. 강준 씨는 벌떡 일어나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나 감시했어?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회사의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겁니다. 그건 감시가 아니라 주주의 책임이죠. 결국 강준 씨는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래, 유나랑 만나는 거 맞아. 하지만 나도 너무 지쳤어, 서연아. 당신은 항상 일. 집에 오면 숫자, 규정, 원칙. 숨이 막혔다고. 저는 누가 내 등골로 숨 쉬라고 했나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그는 고통스러운 연기를 하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문명인답게. 문명인이라는 두 글자가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문명인? 회사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고 당신 어머니와 누나들이 나를 모욕할 때 침묵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굴었던 당신이 이제 와서 문명인을 노네요? 당신이 말하는 문명적인 방법이 협의 이혼인가요? 강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용히 끝내자. 당신 망신당하게 하진 않을게. 저는 다시 웃었습니다. 망신? 나는 이미 충분히 모욕당했어요. 당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지. 바로 그때 강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나 마나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가다듬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날 거예요. 당신도 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강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변호사는 왜? 협의 이혼이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제게 상처 준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쉽게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가족단체 카톡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솔직히 말하마. 이 집안은 대를 이을 손주가 필요하다. 네가 낳지 못하면 알아서 길을 비켜줘야지. 우리 강준이 앞길 막지 말고.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놀라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오랫동안 원했던 것, 즉 저를 내쫓고 새 사람을 들일 명분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강준 씨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 엄마가 성격이 급해서 그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 라고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마음에 안 담아요. 소송 자료에 담을 겁니다. 강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가 달랠 수 없는 말을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백업해둔 모든 파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회사 정관, 아파트 등기 서류, 부당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는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훑어본 후 짧게 말했습니다. 말로 싸우지 마십시오. 법대로만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말싸움은 무의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 시간, 그리고 합법적인 권리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50분, 저는 서울 가정법원 앞에 섰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젖은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하얀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는 것처럼 단정한 모습이고 싶었습니다. 제게 이혼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절차였습니다. 강준 씨는 몇 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고 심지어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남자가 무심하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남자들은 자신이 잃을 것이 없다고 믿을 때만 무심해집니다. 우리는 서류를 제출하고 조정실로 불려 들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없었기에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재산 분할.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이혼 의사를 묻자 강준 씨는 망설임 없이 네,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네,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숫자 데이터를 읽는 것처럼 평탄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묻자 강준 씨는 마치 은혜를 베풀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건 이미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서류대로 진행하죠.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슬퍼하고 울고 매달려서 자신이 멋진 남자가 될 기회를 주길 바랐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강준 씨는 마치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듯 빠르게 끝냈습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찍었습니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모든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가까워져 우리는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강준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각자 새로운 삶을 살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댁 가족 단체 카톡방.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방 이름이 역설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녁 최고급 호텔에서 파티한다. 친척들 다 모여. 액땜도 하고 우리 집 새 며느리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다. 김유나. 그녀는 과시하듯 덧붙였습니다. 남들이 우리 집안이 헝겊버리고 바로 복덩이들인 거 알게 아주 성대하게 할 거다. 메시지 뒤에는 호텔 예약금 영수증 사진과 화려하게 장식된 파티 테이블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밝은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서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하트 이모티콘과 폭죽 스티커를 연달아 보냈고 친척들은 역시 사모님은 다르시다며 아첨했습니다. 저는 햇살 아래 서서 그 화면을 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강준 씨가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씻어내야 할 애군 취급을 받는 방식에 분노했습니다. 지난 3년간 며느리로 살며 단 한 번의 제사도 거르지 않았고 시댁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마치 짐덩어리를 치운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짧은 메시지 하나가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시동생 강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잔인해요. 단 한 줄. 그 한 줄은 제가 사람을 잘못 보진 않았다는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강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톡 봤어? 엄마가 그냥 신나서 그런 거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마.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드는 게 뭔데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얼버무렸습니다. 내 말은. 우리 헤어졌으니까 서로 체면은 지켜주자는 거지.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체면? 내가 당신 집안 체면을 지켜주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싸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슬퍼해야만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침묵해야만 자신들의 체면이 선다고 믿겠죠.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예전처럼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어깨에 쏟아졌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 백미러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여전히 저였지만 눈빛은 더 이상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마치 빚을 정리하듯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펼쳤습니다. 제 차례는 마침내 오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로도 가슴속의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씻어내야 할 애군처럼 헌신짝 취급당한 것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섬겼던 시댁이 사실은 저를 자신들이 더 높이 올라서기 위한 발판으로만 여겼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단체 카톡방을 열어봤습니다. 화려한 파티 사진, 예약금 영수증, 그리고 시어머니의 기쁨에 찬 목소리, 액꿟, 새 며느리, 우리 집안의 복덩이. 모든 글자가 바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제 주 카드와 그 아래에 연결된 4개의 가족 카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숙자, 이강준, 이강희, 이강미. 저는 등을 곧게 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당 지출 결제를 반려할 때처럼 냉정하고 침착했습니다. 지난 3년간 명세서가 날아올 때마다 가족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식탁에서 저를 모욕했던 말들, 그리고 문명인답게 헤어지자며 마치 제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 양굴었던 강준 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카드는 내 것이고 권한도 내 것이다. 나는 단지 내 것을 되찾을 뿐이다. 저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카드를 클릭했습니다. 확인창이 떴고 저는 3초간 화면을 응시한 뒤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은 강준 씨의 카드, 잠금. 강희 씨의 카드, 잠금. 강미 씨의 카드, 잠금. 4번의 확인, 4번의 단호한 클릭. 마치 4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심보다는 제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를 떼어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추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카드에 대한 비정상적 거래 제한 요청.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탔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저녁 6시쯤 시어머니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에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다급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내 카드가 왜 결제가 안 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쓰시는 건 제 가족 카드예요. 제가 잠갔으니 당연히 안 되죠.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구나. 친척들 다 와 있는데 호텔에서 결제하라고 난리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파티는 새 며느리를 위한 자리잖아요. 저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년,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저는 언쟁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제 돈 내는 걸 멈췄을 뿐이에요, 어머님.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강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처럼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체면이 깎일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카드 다시 풀어줘.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창피해 죽겠어.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의 창피함인데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일 내가 돈 줄 테니 오늘 밤만이라도 제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일 돈을 줄 수 있다면 오늘 밤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새 신부를 맞이하는 자리지 저를 맞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야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시동생 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카드 풀어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형수님이 옳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여기 지금 난리 났어요. 그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호텔 로비에서 매니저를 붙들고 사정하고 있고 시누이들은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탓하고 있답니다. 강준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있고 주인공인 김유나 씨는 짙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한쪽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강민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결국 아버지가 나서서 호텔 측이랑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아버님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약함이 수년 동안 아내와 자식들의 잘못을 그분이 뒷수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강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잘 좀 챙겨드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형수님도 몸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통쾌함 대신 텅 빈 공간만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돈을 잃어서가 아닐 겁니다. 남들 앞에서 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력을 잃었고 원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이 깨졌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식어버린 찻잔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주고받는 것이 있는 법이다. 나는 지난 3년간 충분히 주었으니 이제 그들이 받을 차례다. 그날 밤 저는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휴대폰 화면이 쉴 새 없이 켜졌다 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메시지, 부재중 전화, 알림음이 모기처럼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내심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그 공급이 끊기면 마치 숨통이 막힌 것처럼 발버둥 치는 법입니다. 저는 가족 카톡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더 이상 파티 사진은 없었습니다. 대신 당황과 분노가 섞인 메시지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는 법인데 이번에는 최고급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튀어나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망신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그들을 차단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상 그녀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펄펄 뛰며 온갖 이야기를 지어내고 저를 악녀로 만들어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하겠죠. 저는 그 심리를 알았기에 한 발 앞서 사실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일상, 소송, 사기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욕설이나 비난 없이 오직 시간, 배경, 그리고 증거만을 담은 짧은 글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협의 이혼을 마쳤고 오후에 전 시댁으로부터 액상과 새 며느리 소개를 위한 호텔 파티에 초대받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결제 수단이 제 명의의 가족 카드로 되어 있어 저는 더 이상 관련이 없음을 밝히고 카드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2장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하나는 단체 카톡방 메시지 캡처, 다른 하나는 예약 정보가 담긴 영수증 사진이었습니다. 개인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글을 올리고 저는 잠시 휴대폰을 껐습니다. 반응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친구와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일일이 답장하는 대신 몇몇 친한 사람들에게만 나는 괜찮고 법적으로 처리 중이라고만 알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제가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이었죠. 영상 속에는 시어머니가 직원에게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치고 시누이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뒤에 서 있고 강준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성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전염 때문에 내가 혈압으로 쓰러진다고 우는 장면에서 영상은 끝났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많이 띈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폼 잡으려다 꼴 좋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고 창을 닫았습니다. 통쾌함을 즐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영상 마지막에 등장한 아버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구부정한 등으로 서류를 들고 갈라진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지름불을 끌어다니지만 정작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 사람처럼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신우이 강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상냥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 우리 엄마 망신 다 당하고 온 친척들 앞에서 웃음거리 됐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네요. 저는 이제 형님 댁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준 카드잖아. 네가 잠가서 우리 집을 해코지한 거라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형님 댁은 제 돈을 쓸 권리가 없으니까요. 그녀는 네가 인터넷에 글 올렸지.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을 했어. 라고 악을 썼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증거와 함께 사실을 올렸습니다. 창피하시다면 왜 당신 가족들이 남의 돈을 그렇게 당연하게 썼는지부터 돌아보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강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옳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새 며느리 들인다는데 사람 앞길은 터줘야지.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들 앞길이 제 돈으로 포장되어야 하는 길인가요? 저는 누구의 인생도 막지 않았어요. 단지 더 이상 부양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러다 천벌받는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는 지은 사람이 벌을 받겠죠. 저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관계들의 본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능력 있는 올케라 불렀고 이익이 사라지자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새벽녘에 강준 씨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너무했고 가족의 명예를 짓밟았으며 늙은 아버지는 생각하지도 않느냐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로 해.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아팠는지 모욕당했는지 지쳤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가족의 명예가 무사한지만을 물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제 인생의 다른 문턱을 막 넘어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저는 이제 법과 원칙 그리고 제 자존심에 기대어 바로 서야 했습니다. 그 떠들썩했던 밤이 지나고 저는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곧장 최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제 감정으로 이기려 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법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싸워야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완전히 끝낼 각오가 되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비정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한과 증거를 명확히 해서 정식으로 진행합시다. 우리는 박서연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무상 거주 종료 통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적 근거, 아파트 정보, 종료 사유, 그리고 합리적인 퇴거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모두 빼고 오직 건조하고 명확한 사실만을 담았습니다. 변호사님은 덧붙였습니다. 언쟁을 피하기 위해 전화 통화는 하지 마시고 모든 문서는 내용 증명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를 할 경우를 대비해 문서 전달 과정을 법무사를 통해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의 조언대로 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저는 법무사 집배원과 함께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신우이 강희 씨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법적 통지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녀가 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리려 하자 법무사가 나섰습니다.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 모든 과정은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공식 기록이라는 말에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서류는 두려워했습니다. 소란에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손목의 금팔찌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강도 보듯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모자를 길바닥에 내쫓으려고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규정에 따라 이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악을 썼습니다. 규정? 너는 인정도 의리도 없냐? 저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정과 의리는 돈과 노동, 그리고 모욕으로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법으로 갚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법무사의 확인서에 서명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싸움터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명의의 집이고 현재 거주자가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이 조건으로 매수할 사람을 찾아주세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니 일이 수월하겠네요. 다만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요.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관계를 확실히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틀 후 아파트에는 매매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함을 쳤고 다음에는 울었고 나중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회유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늙어서 성질이 급했다. 나 좀 받아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의는 제 변호사를 통해 해주십시오. 라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시누이들은 저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말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시동생 강민이만이 제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그냥 법대로 하세요. 저도 더 이상 잘못된 것을 편들 수 없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를 돈지갑으로 여기던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러 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등기 서류 사본과 퇴거 통보 기록을 모두 보여주며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믿음이 가네요. 라며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파는 대신 단절이라는 값을 치렀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던 날 시어머니가 부동산 사무실까지 쫓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제가 복수심에 집을 팔고 인연을 끊는 비정한 연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언쟁하는 대신 변호사를 통해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명백한 개인 재산이며 매매 과정은 합법적입니다. 모든 방해 행위는 법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매매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기쁘기보다는 3년 내내 입고 있던 축축한 옷을 벗어던진 것처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냉정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경계선 없는 친절은 결국 이용당할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서류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식탁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가 없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집 문제를 정리한 후 저는 잠시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 돈과 신용 그리고 수많은 밤샘으로 60%의 지분을 확보한 바로 그곳에요. 호텔 사건 이후 열흘쯤 지났을 때 김 팀장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사님, 긴급하게 뵐 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 근처 식당의 구석진 자리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이라도 센 사람처럼 초췌했습니다. 그녀는 물도 마시기 전에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 해고당했습니다. 누가요? 제가 묻자 그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강준 대표님이요. 그리고 그 김유나라는 여자가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재무관리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준 씨가 그녀를 회사에 들일 것은 예상했지만 회계 담당 자리에 앉힐 만큼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 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이 부당한 지출 결제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셨어요. 제가 거부하자 책상을 치며 반항하냐고 소리치시더니 오늘부로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인수인계했나요? 제가 묻자. 그녀는 가방에서 얇지만 묵직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진행 중이던 업무만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따로 복사해둔 증빙 서류들입니다. 이걸 다 넘기면 나중에 이사님께서 아무것도 증명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서류철에는 은행 이체 내역,
명품 구매 영수증, 접대비 청구서 등이 날짜, 내용, 결제 요청자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김유나에게 이체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김유나의 이름으로 계약된 외제차 리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명품, 고급 레스토랑, 주말 리조트 예약 내역이 모두 접대비 또는 대외 활동비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 회사 돈이라는 게 확실한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 회사 계좌에서 출금됐습니다. 일부는 회사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송금되었고요. 대표님이 출장 간다고 하신 날짜와 리조트 예약 날짜가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서류철을 가방에 넣고 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팀장님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장 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이건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업무상 횡령의 정황입니다. 지분 과반수를 소유한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정식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은닉을 막는 것입니다. 다음 날 첫 번째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이강준 대표에게 각 지출 항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문서였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주주 간의 내부 분쟁을 사유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준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박서연, 너 정말 이 지경까지 만들어야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회사를 망하게 할 작정이야? 저는 되물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게 저 때문일까요? 아니면 회사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린 당신 때문일까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너는 집안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회사 돈을 개인 돈으로 만든 건 당신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서준건설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구해야 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김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네 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지만 그 뒤에는 부당한 지시에 맞서야 했던 한 직장인의 두려움과 용기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강준 씨는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논리가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감정적인 비난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제 오빠가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부 분쟁으로 인한 결제 리스크를 정중하게 알렸습니다. 사업에서 리스크라는 단어 하나는 어떤 협박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바로 그날 오후 그 거래처는 신규 발주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곧이어 은행에서도 회사의 자금 흐름에 대한 해명과 계획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전의 고압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내일 시간 괜찮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라는 짧은 문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답장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를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멈춰줘.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애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직 원칙대로만 할 겁니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대표라는 껍데기를 잃을까봐, 세상 앞에서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누군가 더 밀지 않아도 진실의 무게만으로도 끝까지 쓰러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린 김유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려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속셈이었죠. 어느 날 아침 인터넷에 저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혼한 전처의 두 얼굴. 사실은 그녀가 먼저 바람 피웠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제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서 있는 흐릿한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하는 대신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게시글, 악성 댓글, 그리고 저를 옹호하는 댓글까지 전부요. 그리고 바로 그날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서연 씨,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6천만 원 보내세요. 아니면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 세상에 전부 폭로할 겁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직도 시댁 식탁에서 눈물 삼키던 며느리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짧게 답장했습니다. 6천만 원이 왜 필요한데요? 그녀는 제 의도를 모른 채 협박과 회유가 섞인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는 돈 많잖아요. 그냥 이 돈 주고 깨끗하게 끝내요. 안 그러면 언니, 부모님, 직장 동료들 다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 전체를 캡처해 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답했습니다.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명백한 공갈 협박입니다. 즉시 고소장을 접수합시다.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에 출석해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정적인 하소연 대신 오직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유나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새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떠는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준 씨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애원했습니다.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부탁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고소를요? 회사 횡령건? 아니면 김유나 씨 공갈 협박건? 그는 자신이 연루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강준 씨, 잘못한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나는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민희에게서 온 메시지에 따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이제 모든 것을 김유나 탓으로 돌리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강민희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숨 막혀서 못 살겠다며 지방공사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강준 씨는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모든 것을 부부간의 감정 싸움으로 몰고 가려 했지만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명백한 서류들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제 지분은 법적으로 보호받았고 강준 씨는 횡령한 회사 자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때 우리의 꿈이었던 서준건설은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죄 없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만큼은 최우선으로 지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어느 날 법원 복도에서 아버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 보였습니다. 제게 다가와 무언가 말하려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버님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한때 며느리로서 했던 그 인사였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침묵의 대가는 때로 악행의 대가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한 챕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제 몫을 되찾았고 그 돈으로 김년 금융 컨설팅이라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온전히 내건 곳이었죠. 김 팀장도 저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기업들의 재물을 도우며 깨끗한 돈을 벌고 발 뻗고 편히 잠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년 후 비가 흩뿌리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장 근처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길가에서 복권을 팔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옷도 번쩍이는 가방도 호령하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정심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이라는 것이 결국 그녀가 가장 고통스럽게 잃어버린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길고 긴 터널을 지나오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정에서 인내는 미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없는 인내는 결국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절이 당연한 의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마음 정거장 채널에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공유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